네, 이번 주 증시 시작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시장 개장 전에 저희가 전략을 챙겨봐야겠죠. 김종호 연구위원과 그리고 머니스터디 오현진 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금요일 점검할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공방이 굉장히 치열하게 일어났죠. 그 가운데서도 가장 눈에 띄었던 건 원달러 환율이었습니다. 1년 2개월 만에 원달러 환율이 또 최고치를 경신을 했는데요. 이 엔저와 좀 동조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환율 변수 체크해 주신다면요. 네, 그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원달러 환율이 지난주에 1,100원 선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결국은 단기적으로는 외국인의 수급이 분명히 좀 부담스러워졌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당분간은 이제 외국인의 공격적인 수급이 들어오긴 좀 어렵고 이런 부분들은 지수의 상당을 어쨌든 제약하는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앞서 말씀해 주신 원엔 동조화 현상은 저는 당분간은 조금 더 지속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일본은행에서 양적 완화 규모를 좀 확대한 다음에 엔화 가치가 한 번 더 급락을 했는데 현재 시점에서는 그런 엔화 약세에 대한 부분들이 대부분 환율에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한국은행 같은 경우도 이제 지난주에 기준금리를 동결을 했죠. 그러면서 소수 의견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정책에 의한 환율 변동성도 딱히 없겠다. 그래서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달러 대비 원화 약세, 달러 대비 엔화 약세가 당분간은 조금 더 지속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시장 관점에서 보자면 사실 환율이라는 것은 절대적인 강세, 절대적인 약세가 항상 좋거나 이런 식으로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결국은 시장 내에서 환율이 얼마나 안정적으로 움직이느냐, 얼마나 예측 가능하도록 움직이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환율이 방향성은 가지되 이제 급등락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부담 요인이고 바꿔서 말하면 환율이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기 전까지 시장의 추세적인 상승을 보여주기는 조금 어렵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요. 결론적으로 환율에 있어서 이제 투자 전략을 한번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지금 달러 같은 경우 지속적인 강세 가능성이 좀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원화와 엔화는 동조화되면서 같이 약한 흐름을 보인다면 결국은 대형 수출주의 긍정적인 모멘텀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지금까지 투자 심리가 악화가 되었었던 일본 경합주에 대한 투자 심리가 조금은 살아나지 않을까 싶고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서 수출 채산성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있으니까 여전히 IT 대형주와 자동차는 점진적인 반등을 보여주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원인 동조화 현상은 일단 당분간은 지속될 것으로 판단 주셨고요. 이 때문에 굳이 환율에 따른 대응 전략을 꾸려본다면 대형 수출주가 그나마 낫지 않나라고 이야기 주셨습니다. 자, 김 의원님의 환율 변수에 대한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동일하십니까? 저는 좀 다른 의미에서 접근해 보고자 하는데요. 우리 시장의 변동성에 환율이 분명히 중요한 드라이버이긴 하나 좀 더 본질적인 문제를 우리가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율과 관련해서는 앞서 말씀해 주신 전문가 의견이 비슷한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한국 시장 전체의 매력도가 떨어지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되지 않나. 이걸 먼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글로벌 펀드의 최근의 움직임, 특히 이머징 마켓, 한국을 포함하고 있는 이머징 마켓 펀드들의 전반적인 흐름은 좋거든요. 준비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신흥국 펀드는 3주 연속으로 돈이 들어왔고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 펀드는 5주 연속으로 돈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사지 않고 관망하거나 종목별로 굉장히 큰 격차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차이는 어디서 오고 있느냐 국적별로 살펴봤을 때는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죠. 대만의 강력한 매수세, 인도의 매수세가 최근에 확대되고 있는 반면 한국은 여전히 이 매수와 매도를 반복하고 있는 굉장히 약한 흐름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도의 정책 모멘텀, 최근에 여러 가지 움직이고 있는 경제의 긍정적인 부분들, 그리고 대만은 또 중국과의 IT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부분과 애플의 수요에 기대에 부응하면서 전체적으로 뭔가 붐업을 받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한국만 소외되고 있다는 점을 좀 더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거기에다 이번 주부터 후강통이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이 이슈까지 만약에 더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외국인들이 우리 증시에 대해서 매력을 느낄 수 있을 만한 요소가 없다는 게 저는 더 결정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거기다 환율은 플러스 알파 요인을 제공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환율은 지금은 이제부터 부수적인 요인이고 이렇게 한국 주식의 매력도를 떨어뜨리는 그런 요소들이 실적의 하향이라든지 후강통이라든지 아니면 좀 더 다른 증시가 매력적으로 보이게 만들어주고 있는 이런 변수들이 메인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변수가 바뀌지 않는 한 외국인 수급은 긍정적이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환율 변수 외에도 분명 시장에서는 외국인의 수급 불안 요건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다소 불안한 이야기 전해주셨습니다. 자, 삼성 SDS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난 금요일에 주가는 38만 원에서 시작해서 14% 정도 급락한 채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제 주목하고 있는 것은 이 코스피에서 시총 6위를 차지했기 때문에 앞으로 코스피에 미치는 영향 정도일 것 같은데요. 네네. 많이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좀 거품이 끼었다라고 판단하십니까? 일단 현 시점에서는 이제 프리미엄이 다소 과도하게 반영이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일단은 조금 조정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뭐 동종업계를 비교해 보면 대표적으로 SK CNC가 있고요. 그다음에 뭐 포스코 INC 같은 기업들이 있는데 PER이 20배 전후에서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삼성 SDS 이제 지난주 종가 기준으로 PER이 60배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퍼 기준으로만 약 3배 정도 프리미엄 밸류를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일단은 업계 1위 기업이기도 하고 실적 개선도 꾸준하게 있고 무엇보다도 삼성의 지배구조 이슈와 얽혀있기 때문에 당연히 프리미엄을 받아야겠지만 이 정도의 프리미엄까지는 조금 과도한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삼성 SDS 같은 경우 지배구조 이슈에 의해서 급등락하는 흐름이 계속해서 나타나게 되겠죠. 무엇보다도 승계구조의 이제 상속세 마련 재원으로까지 사용될 수 있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만큼 쉽게 흐름이 크게 이제 꺾이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판단을 합니다만 어찌되었던 이 승계라는 게 금방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실망 매물에 취해될 수도 있고 또 장외 시장에서 양도세 때문에 매도하지 못하셨던 분들이 매물이 아직까지 남아있을 수도 있다라는 부분은 계속해서 주가에 부담이 될 것이다. 다만 약 1, 2개월 정도의 만약에 조정이 있다면 그 이후에는 접근해 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코스피 200의 특례 편입이 내년 3월 정도에 아마 거의 확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덱스 펀드에서는 삼성 SDS를 담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의 수급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연말 제일모직의 상장이 있게 되면은 역시 삼성그룹주에 대한 관심이 다시 한번 환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조정 가능성이 높지만 일정 정도의 조정 후와 약 1, 2개월 후에는 다시 한번 접근해 볼 수 있을 만한 종목군이 아닐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현 시점에서는 다소 과도한 프리미엄이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 주셨고요. 하지만 긴 시각으로 봤을 때는 접근할 만한 이유가 분명 있는 점도 언급해 주셨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특징주 한번 꼽아본다면 은행주입니다. 은행주가 비교적 큰 폭의 하락세를 나타냈어요. KB금융이나 신한지주도 마찬가지고요. 증권주는 비교적 나은 실적을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다소 엇갈림을 보이고 있습니다. 은행주 투자 의견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약 2주 전에 이 자리에서 은행주에 대해서 좀 보수적인 관점이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의견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은행주는 상대적인 매력이 다른 업종에 비해서는 조금 떨어진다라고 보고 있고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제 기준금리가 동결되면서 추가 예대마진 악화에 대한 부담은 조금 덜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다행스럽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3분기에 양호했었던 실적을 4분기 그리고 내년 1분기까지 계속해서 이어갈 것이냐라고 한다면 다소 물음표가 찍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금리 기조는 어쨌든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현 수준에서 기준금리가 인하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지금 수준도 수익을 내기 은행주는 좀 부담스러운 구간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도 한 가지 주목해볼 만한 부분이 이제 대출 증가세라고 볼 수 있겠는데 중소기업 부분의 대출이나 이제 가계 대출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모습이 나타나고는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은행 수익에 긍정적인 건 사실이지만 이런 부분들이 하락하고 있는 은행주 주가를 다시 한번 급반전시킨다라기보다는 하락한 추세를 좀 마무리 짓고 하방 경직성을 강화하는 용도 수준밖에는 되지 않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지금 은행주 같은 경우에는 단기 급등하면서 가격적인 메리트가 조금 떨어졌어요. 지난주에도 어찌되었던 간에 낙폭과대주로 수급이 조금 몰리는 모습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은행주가 계속해서 하락하겠다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다른 업종 대비해서는 투자 메리트가 조금 떨어지는 업종군이 아닐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뚜렷하게 기대할 만한 모멘텀이 없다라는 점으로 좀 보수적인 시각 전해주셨습니다. 김 의원님은 어떠신지요? 네, 일단 저는 마지막 말씀에 좀 많이 공감을 하고 있는데요. 네. 우리 시장의 그 거래 베이스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크게 늘지 않고 있거든요. 한쪽으로 뭔가 쏠리게 되면 좋았던 한 종목이 계속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별로 봤을 때도 코스닥 좋을 때 유가증권 시장이 좋은 경우가 좀 드물고요. 그러니까 코스닥이 좋으면 유가증권 시장에 조금 고개를 숙인다든지 반대로 유가증권 시장에 탄력을 보일 때 코스닥 쪽이 좀 줄어드는 모습을 보인다든지 지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낙폭과대주로 최근에 시장에 수급이 쏠려버리면 그동안 좋았던 다른 섹터들은 같이 움직일 수가 없는 거죠. 거기에다가 최근에 주가 많이 올랐다라는 것, 금리와 관련된 부담감 이런 것까지 겹쳐버리면 더 올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행주는 그러한 부담감이 있는 가운데 이슈로 봤을 때 또 우리금융 관련된 이슈가 아직 남아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게 과연 어느 쪽으로 민영화
될 때 어느 쪽으로 지분을 또 가져가게 될지 이런 이슈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를 앞두고 몸살이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은행주 같은 경우에는 뭐 장기적으로는 아직도 메리트가 있는 종목이 있지만 저는 뭐 단기적으로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종목은 후강통을 포함해서 우리나라와 이제 중국의 외환 거래가 점점 많아질 것이기 때문에 통합 하나 외환은행에 투자하는 것이 저는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요. 여전히 하나금융지주를 배당주 개념에서도 그다음에 외환거래 증가 가능성에서도 긍정적인 종목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장기 관점으로는 하나금융지주를 선호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덧붙여 주셨네요. 자, 이번 주 시장 대응 전략 챙겨보겠습니다. FMC 의사록도 있고요. 또 내일부터는 BOJ 정책회의도 시작이 됩니다. 이 부분들 확인하면서 또 글로벌 변수 좀 짚어주신다면요. 네. 일단 오늘은 시장이 좀 반등을 시도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단기적으로 반등할 수 있을 만한 길수적 구간에 진입을 했고요. 지난주에 해외 지표도 나쁘지 않았고 뭐 야간 선물도 소폭 상승했기 때문에 반등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수급이나 뭐 환율이나 이런 여건들 때문에 시장이 추세적인 반등을 보여주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격적인 메리트가 확실히 있거나 뭐 모멘텀이 있거나 실적이 분명히 좋거나 어쨌든 이유 있는 종목들로만 수급이 쏠릴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매수하고자 하는 종목이 그런 이유를 갖췄는지를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번 주는 BOJ 회의와 FOMC 의사록 공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BOJ 같은 경우 뭐 지난번 회의 때에서 이제 양적 완화 규모를 확대했기 때문에 이번엔 큰 무리 없이 넘어갈 것이고 FOMC 의사록에서는 생각보다 매파적인 언급이 있었는지 정도 여부를 한번 확인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관심 가질 만한 섹터로는 이제 중국 스마트폰 관련주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스마트폰 사용 인구가 매년 5천만 명씩 증가하고 있다고 그러거든요. 엄청난 증가세입니다. 특히 샤오미를 비롯한 중국의 스마트폰 업체들이 중국에서뿐만 아니라 내년부터는 글로벌 시장에서의 영향력 계속해서 확대할 것이다라고 본다면 관련 부품 쪽 관심 가져야 될 것 같고요. 구체적인 종목으로는 중화권 매출 비중이 높은 이노칩이나 샤오미의 부품을 공급하고 있는 블루콤 정도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 대응 전략 챙겨주셨고요. 그 가운데서 관심주로는 중국 스마트폰 부품 관련주로 구체적으로는 블루칩과 그리고 이노칩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자, 시장 전반적인 전략과 종목에 대해서 머니스터디 오현진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